구구지기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구구지기 김도연입니다. 팟캐스트 오늘 처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항상 가고 싶었던 라오스로 혼자 여행을 갔다 왔어요. 혼자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0일간 외로운 곳에서 도보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한국인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좀 외딴 곳에 있다 보니 저를 가장 위로하고 제가 많이 듣게 되는 게 팟캐스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사람들의 일상에 좀 가까이 있는 매체구나. 그리고 내가 한국에 돌아간다면 이렇게 혼자 있을 사람들, 그리고 책을 그리워할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책 팟캐스트를 만들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책에서 느꼈던 감명이라든지, 그리고 책의 좋은 구절들을 읽어드리면서 좀 경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화제가 됐었던 것이 아이유가 제제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면서 선정성의 이슈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제제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작의 자유다. 그런 말이 많았는데, 그때 저도 분명히 중학교 때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읽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건 굉장히 많이 울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읽은 책이다. 그러니까 저의 청소년기를 열어줬던 책이지요. 그래서 좀 호기심이 났어요. 어떤 책이길래 이럴까라고 해서 첫 번째 책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 이 책을 또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주변의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책을 읽어야 되긴 하지만 다시 책을 잡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읽었던 책, 그리고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을 골라서 그 책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고, 그리고 그 의미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 책을 좀 가볍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는 J.M. 바스콘셀로스가 지은 책이고요. 이 사람은 브라질의 최고 작가로 꼽힙니다. 어릴 때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권투 선수, 그리고 바나나 농장의 인부, 그리고 야간업소 웨이터 등을 전전했다라고 해요. 이 책의 제제가 어릴 때는 구두 닦기도 하고, 그리고 심부름도 하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다 작가의 어린 시절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브라질 역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고 전 세계에서 20여 개국에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됐는데요. 제제라고 하는 아이가 좀 신기하고 좀 재미난 사람이에요. 제제는 본래 이름은 주제인데 그 주제는 요셉의 포르투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말썽을 피우고 그리고 못된 짓을 많이 하지만 마음이 심성이 착하고 앞으로 크게 될 아이다. 그래서 집 아저씨가 말하기를 넌 큰 인물이 될 거다. 요 녀석 내 이름이 주제라고 이렇게 지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넌 태양이 될 거야. 별들이 주변에서 빛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 중학교 때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눈물이 안 나네요. 이 책 출판사에서는 분명히 너무나 일찍 슬픔을 발견한 5살 꼬마 제제의 아름답고도 가슴 저미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 감성이 많이 메마른 것이겠죠.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 제제의 아버지처럼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어릴 때 저는 제가 제재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롭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 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란 생각이 들어서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제제의 입장에서 보게 됐는데 솔직히 지금 3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돈을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짊어지고 가야 될 보따리처럼. 네, 아버지의 삶 또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점이 제자라고 하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좀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제 삶을 좀 한 번 더 바라보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성장 소설입니다. 이 책의 이 제재라고 하는 아이는 5살이에요.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이제 글도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반면에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지요. 본인 또한 알고 있어요. 가끔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디서 못된 말을 배워서 이제 욕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꼭 나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좀 결핍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존재함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좀 조숙하고 그리고 내면이 좀 외로운 아이가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 그러니까 이사를 간 집에서 아주 어린 오렌지 나무를 발견하고 친구가 되는 과정을 한 대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낸 사람은 엄마였다. 오늘은 모두 새집을 보러 가자. 또또까 형은 한쪽으로 나를 불러내더니 낮은 소리로 엄포를 놓았다. 우리가 벌써 새집에 갔다 왔다고 불면 죽을 줄 알아. 그러나 난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집 식구 한떼거리가 거리로 나섰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손을 잡으며 단 1분도 놓지 말라고 엄명했다. 나는 남은 손으로 루이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사는 언제 가나요? 엄마는 슬픈 목소리로 글로리아 누나에게 말했다.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삿짐을 싸기 시작해야 할 거야. 엄마는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엄마가 몹시 불쌍해 보였다. 엄마는 태어나면서부터 일만 했다. 공장에 들어서던 6살 때부터 일을 했다. 사람들이 엄마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 엄마는 쇠붙이를 닫고 훔쳐야만 했다. 너무 어려서 혼자 내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변을 보았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읽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커서 시인이 되고 만물 박사가 되면 꼭 내 시를 읽어드리겠다고 맹세했다. 상점의 진열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돋우고 있었다. 진열장 문마다 산타클로스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상점들에는 혼잡한 크리스마스 당일을 피해 미리 카드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난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느님의 착한 아기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났으면 하고 은근히 기대를 품고 있었다. 꼭 착한 예수가 내게 태어나기를. 아무튼 나도 철이 들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했다. 여기란다. 지금 사는 집보다 약간 작았지만 모두들 마음에 들어 했다. 엄마가 또또까 형의 도움을 받아 대문에 철사줄을 풀고 문을 열자 형제들이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다 큰 처녀라는 사실도 있고 내 손을 떨쳐내고 몸을 흔들며 달려 들어갔다. 그리고 망고나무를 껴안았다. 이 망고나무는 내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안토니오 형도 다마린드 나무를 껴안고 누나와 똑같이 말했다. 나를 위해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난 울장을 지으며 글로리아 누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나는 누나? 바보야, 빨리 뒤쪽으로 가봐. 나무가 더 있을 거야. 달려가 보았지만 거긴 수북히 자란 풀과 가시가 많은 늙은 오렌지 나무 몇 그루, 그리고 개울 곁에 있는 자그마한 라임 오렌지 나무 한 그루 뿐이었다. 나는 속이 상했다. 모두들 침실을 둘러보며 방을 정하고 있었다. 난 글로리아 누나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제대로 찾아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찾아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잠시 후 누나가 내 쪽으로 와서 우리는 오렌지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넌 저 나무 별로야?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 아니니?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시들하여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부 가시만 잔뜩 나 있었다.
저렇게 못생긴 것들을 갖느니 차라리 저 라임 오렌지 나무가 낫겠어. 어디 있는데? 우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 쪽으로 갔다. 어머나, 참 예쁜 라임 오렌지 나무네. 가시도 하나 없어. 멀리서 봐도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걸 금방 알겠다. 내가 너만 했으면 딴 나무는 바라지도 않겠다 얘. 그래도 난 커다란 나무가 좋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제제. 이 나무는 아직 어리지만 자라면 아주 멋진 오렌지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너랑 함께 커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 나무까지 좀 봐. 그래, 이 나무밖에 없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탈 수 있도록 만든 망아지 같지 않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천사들이 그려진 스코틀랜드 술병이 생각났다. 그때도 랄라 누나는 천사 하나를 골라 이게 나야 하고 말했다. 글로리아 누나도 다른 천사 하나를 골랐고 또또까 형도 다른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뒷줄에 날개도 없이 얼굴만 그려진 천사뿐이었다. 완전한 천사라고는 할 수 없는 네 번째 스코틀랜드 천사였다. 왜 나만 늘 꼴찌여만 하지? 내가 크면 두고 보라고. 아마존 정글을 다 살 거야. 그럼 하늘을 꿰뚫는 나무들은 모두 내 것이 되겠지. 천사가 많이 그려진 술병으로 꽉 차 있는 가게도 살 거야. 날개 한쪽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화가 나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라임 오렌지 나무에 기대어 마음을 가라앉혔다. 글로리아 누나는 웃으며 돌아갔다. 제제, 그런 화는 금세 풀릴 거야.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 두고 봐. 나뭇가지로 땅을 훑었다. 씩씩거림도 잦아들었다. 그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난 내 누나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언제나 자기들 말만 맞다고 그래. 내 말만 틀리대. 그렇지 않아. 내가 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어린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사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의 작은 새가 말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정말 내가 말을 하는 거니?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 나무는 그렇게 말하고 나지막에 웃었다. 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르며 뒤뜰을 뛰쳐나갈 뻔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나를 묶어놓았다. 어디로 말하는 거니? 나무는 몸 전체로 얘기해. 잎으로도 얘기하고 가지랑 뿌리로도 얘기해. 들어볼래? 그럼 귀를 내 몸에 대어봐. 내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거야. 난 조금 망설였으나 나무의 크기를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귀를 대자 틱틱 하는 소리가 아련히 들렸다. 들었어? 딱 하나만 말해줄래? 다른 사람도 내가 얘기한다는 걸 알아? 아니, 오직 너만. 정말 맹세할 수 있어. 어떤 요정이 말해주었어. 너처럼 작은 꼬마와 친구가 되면 말도 하게 되고 아주 행복해질 거라고 말이야. 그럼 기다려줄 수 있겠어? 뭘? 내가 이사 올 때까지 말이야. 아주 일주일도 더 남았어. 그때 가면 내가 말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절대로 잊지 않아. 다시 말하지만 너만을 위해서야.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시험해 볼래? 어떻게? 내 가지에 올라타 봐. 나는 그렇게 했다. 이젠 약간 흔들어 봐. 그리고 눈을 감아 봐. 역시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어때? 이제껏 나보다 더 좋은 망아지를 타본 적 있어? 없어. 너무 좋아. 내 망아지의 달빛을 동생에게 줘도 되겠어. 너도 그 일 좋아하게 될 거야. 알겠니? 나는 흡족한 기분이 되어 내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내려왔다. 있잖아. 내가 약속할게. 이사 오기 전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와서 너랑 놀게. 이젠 가봐야 해. 다들 벌써 저기로 나가고 있거든. 하지만 친구끼리 이런 식으로 헤어지지 않아. 쉿, 저기 누나가 오고 있어. 내가 나무를 껴안고 있는 바로 그때 글로리아 누나가 다가왔다. 잘 있어 친구. 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무야. 내가 뭐라 그랬니? 그래 맞아. 이제는 누나나 형이 망고나무나 따마린도 나무랑 바꾸자고 빌어도 안 바꿀 거야. 누나는 다정스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누나는 누나 망고나무가 얼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약간은 그런 것 같기도 해. 또토카 형 나무는? 그래, 그런 건 별로 쓸모없어. 그런데 왜?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누나한테만은 언젠가 이 기적 같은 일을 얘기해 줄 거야. 고도이야. 네, 오랜만에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녹음하기 전에 집에서 혼자 녹음하고 듣고 그랬는데 솔직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부끄럽다. 웬만한 용기를 내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좀 아마추어이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기분으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잘하겠지요. 중간에 개소리가 들어갔어요. 저희 옆집에 개가 삽니다. 이름이 이제 진돗개라서 개 이름 잊어버렸네요.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개가 있는데 개가 자주 짖어요. 초인종 같은 애라서. 그래서 간간히 녹음을 하다가 개소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뽀르투카 아저씨예요. 뽀르투카 아저씨와 제재가 만난 일은 정말 특이하죠. 제재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좀 어떻게 하면 좀 말썽을 피워볼까 이렇게 하다가 뽀르투카 아저씨의 자동차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뽀르투카 아저씨한테 혼꾸녕이 나죠. 그리고 피해 다녀요. 근데 아저씨가 참 웃긴 게 이 뽀르투카 아저씨가 제재가 학교 가는 길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약간 약 올리듯 빵빵빵빵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제재는 생각을 하죠. 나이가 들면 저 아저씨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린다는 건 마음에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재가 다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발에 이제 유리가 찔려서 파상풍이 입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뽀르투카 아저씨가 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재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친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제재라는 아이에 대해서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른들과 얘기를 해도 지지 않을 당돌함을 갖고 있고 그 이면에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은 그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저씨는 나이가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5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제재라는 아이에 대해서 정말 매력적이다 생각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아저씨는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부르주아죠.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 브라질에서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를 지배한 좀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의사고 이 아이가 범접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해지면서 제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정말 친구 맞죠? 그러면 친구가 맞는데 왜 내가 계속 아저씨라고 불러야 합니까? 제가 당신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뽀르투카 아저씨가 괜찮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라임 오렌지 나무를 민기뉴라고 부르듯이 아저씨도 제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뽀르투카 아저씨의 원래 본명은 뽀르투카가 아니죠. 아주 당황하며 그럼 너는 나를 그 흔한 그 브라질의 아저씨들처럼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거냐? 라고 하니 이봐 넌 내가 아는 애들 중에 가장 뻔뻔한 녀석이야. 날 뽀르투카라고 부르고 싶다 이거지? 그랬더니 이 제재가 더 친하게 보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뒤부터는 뽀르투카 아저씨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제재라는 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같아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보통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것.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리고 내가 좀 뭔가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넌 나와 친구야.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네가 바꿔주길 바래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본인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 참 어려워요. 사랑을 당당하게 받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제재가 뽀르뚜크 아저씨한테 나를 이 가난한 집에서 데리고 가서 양자로 삼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어린 시절에 제가 들으면서 이 마음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 가난한 집을 탈출이라는 말으로 좀 그렇겠죠. 가난한 집을 벗어나서 부잣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속 근저에는 자기가 떠남으로 해서 가족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식량을 좀 비축한다고 할까요? 좀 형편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린 생각이 좀 속 깊은 마음 때문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제가 뽀르뚜크 아저씨와 친해지는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창피를 준 사람의 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나와 그의 만남을 비밀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비밀이 하나쯤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 계속 이 만남을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포르투갈 사람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사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 첫째 이유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또또카 형이라 하더라도 나는 자세를 낮춰 몸을 숨겼다. 그 다음 이유는 우리의 대화가 방해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한 번은 못 봤죠. 우리 엄마는 인디언이에요. 진짜 인디언의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반쯤은 인디언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하얗지? 머리는 흰색에 가까운 금발이고 말이야. 포르투갈인의 피가 섞여서 그렇대요. 그래도 엄마는 진짜 인디언이에요. 엄마는 거무스름한 피부에 새까만 생머리를 하고 있어요. 글로리아 누나랑 나만 이렇게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처럼 태어났어요. 엄마는 집세를 벌려고 영국 사람이 하는 방직 공장에 나가요. 저번엔 실타래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굉장히 아파했어요. 의사한테까지 갈 정도였으니까요. 디스크에 걸린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허리에 압박 붕대를 감아줬어요. 엄마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때리실 때에도 뒤뜰에 있는 가느다란 접시꽃 나뭇가지로 종아리만 때려요. 엄마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얘기할 기운도 없으세요. 그가 차를 몰고 있는 동안 나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가장 지독한 건 큰 누나예요. 만날 남자친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엄마는 누나 보고 우리를 데리고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할 때마다 윗길로는 가지 말라고 해요. 엄마도 윗길 모퉁이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아랫길로 가도 거기에 다른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연애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나만 아는 연필이 없다니까요. 다 왔다. 시장 근처에 이르자 그는 약속한 장소에 차를 세웠다. 내일 보자 꼬마야. 그가 차를 세워두는 곳에 들릴 때마다 음료수도 마시고 그림 딱지도 얻어갈 수 있게끔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알아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큰 어른이 그토록 슬픈 얼굴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은 아주 느리게 지나갔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눈치채는 것 같았다. 난 심한 장난도 치지 않았고 뒷마당 구석에 내 작은 세계에서만 살았다. 가끔씩 악마가 내 마음을 부추기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심한 욕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웃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나와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드라이브를 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차를 세우더니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다.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이게 우리 차라고요? 내 것은 모두 다 내 것이야.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이렇게 멋진 차의 절반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보자. 뭔데요? 아직도 이 다음에 커서 날 죽일 생각이니? 아니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했었잖아. 안 그래? 그땐 화가 나서 그랬죠. 난 절대로 아무도 못 죽여요. 집에서 닭 잡는 것도 못 쳐다봐요. 나중에 아저씨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는 식인종이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그는 펄쩍 뛸 듯이 놀랐다. 뭐라고? 식인종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는 하니? 당연하죠.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아저씨는 척척 박사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저씨한테 사전을 만들어 달라고 시내에서 온 적이 있어요. 이때까지 나한테 설명해주지 못한 건 탄화규소 하나밖에 없어요.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식인종이 뭔지 잘 설명해봐라. 식인종은 사람 고기를 먹는 인디언이에요. 브라질 역사책에는 포르투갈 사람을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고 있는 그 인디언들 그림이 나와요. 또 그 식인종들은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종족들도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인종들은 수염이 긴 선교사들을 좋아한대요. 그는 브라질 사람들은 흉내내지 못할 희한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꼬마야. 어떤 때는 겁이 다 난다니까. 그리고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말해봐라 꼬마야. 도대체 몇 살이냐? 거짓말 나이요? 진짜 나이요? 당연히 진짜 나이지. 난 거짓말쟁이 친구는 싫어. 그럼 5살이에요. 거짓말 나이는 6살이고요. 5살짜리는 학교에 못 가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학교에 보냈을까? 생각해보세요. 모두들 몇 시간만이라도 저한테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 게 아니에요? 아저씨, 탄화규소가 뭔지 아시나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딱총을 만들 때 쓰는 조약돌과 그림 딱지와 팽이줄과 구슬들 사이를 뒤적였다. 여기요. 인디언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꺼냈다. 머리에 깃틀을 잔뜩 꽂은 미국 인디언들이었다. 그 메달 뒷면에 탄화규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메달을 손에 들고 앞뒤로 돌려보았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서 났어? 아빠 시계에 붙어 있던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 달 수 있도록 줄이 달려 있었어요. 아빠 말씀이 그 시계는 저한테 물려줄 유산이었는데 아빠가 돈이 필요해서 그걸 팔았대요. 아주 멋진 시계였는데. 팔고 남은 걸 유산으로 줬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줄은 썩은 냄새가 나서 끊어버렸어요. 그는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굉장히 복잡한 아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늙은 포르투갈 사람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기도 한단다. 그건 분명해. 이제 그만 가볼까? 난 지금이 참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얘기해봐라. 우리 정말 친구 맞죠? 친한 친구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 차도 절반은 제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완전히 내 것이 될 거다. 그럼 나는 좀채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얘기해보거라. 뭘 그리 망설이냐. 넌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화 안 낼 거죠? 맹세하마. 우리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게 2가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게 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친구라면서 왜 제가 계속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냐는 거예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부르도록 해라. 당신이라고 해도 좋고 너라고 해도 좋고. 너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민기뉴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줘야 하거든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동사 변화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당신이 낫겠어요. 화내지 않을 거죠?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 그런데 민기뉴는 누구지? 난 처음 듣는데. 민기뉴는 슈르르까예요. 그러니까 슈르르까가 민기뉴고 민기뉴가 슈르르까라는 말이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민기뉴는 제 라임 오렌지 나무예요. 그 애가 굉장히 마음에 들면 슈르르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민기뉴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고 있단 말이구나. 그 애는 꽤 괴짜예요. 나랑 얘기도 하고 말이 되어서 날 태우고 벅 존스나 톰 믹스, 프레드 톰슨하고 달리기도 해요. 당신은 켄 마이나드를 좋아해요? 그는 카우보이 영화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저번에 프레드 톰슨이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해 주었어요. 난 그 사람 가죽 모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해봐라. 내 머릿속 상상의 세계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정신이 다 산만해진단 말씀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지? 다른 하나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라고 불렀는데도 화내지 않았으니까. 저는요, 당신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싫은 건 아닌데 친구 이름으로는 좀... 아이고 맙소사,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당신을 발라다리스라고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감이 좀 안 좋기는 하지. 사실 난 마누엘이란 이름도 별로예요. 우리 아빠가 오마누엘르라고 하면서 포르투갈 사람 흉내를 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 쌍놈의 자식은 포르투갈 친구가 전혀 없나 봐. 지금 뭐라고 했니? 아빠가 포르투갈인 흉내를 낸 거요? 아니, 그 다음에 한 말, 욕말이야. 쌍놈의 자식이 갈보의 자식보다 나쁜 말이에요? 거의 같아. 그럼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런데요는 내가 할 말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를 발라다리스라고 하기도 싫고 마누엘이라고 하기도 싫은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얼굴을 지어 보였다. 라디스라우 아저씨나 아니면 빵집의 다른 어른들처럼 부르고 싶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내는 척했다. 이봐, 넌 내가 아는 애들 중에서 가장 뻔뻔한 녀석이야. 날 뽀르투카라고 부르고 싶다. 이거야? 네, 뽀르투카는요. 포르투갈인들은 낮잡아 이르는 말이고요. 아주 친한 사이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포르투갈이라고 부르니까 제재가 더 친하게 보이고 좋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참 이렇게 당당하게 이 의사 아저씨 그리고 포르투갈인의 지식인을 포르투갈이라고 낮잡아 부르면서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친구의 배짱 5살인데 대단하죠.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는 예전에 어릴 때는 가난한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좀 외로운 마음 그리고 교감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웠다면 제가 나이가 30이 넘고 이 책을 다시 읽으니 뭔가 자기가 필요할 때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담담하게 받아내는 그 자세를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책장 속에 아마 저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와 같은 좀 알고 있지만 묵혀두었던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책을 읽어야겠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은 그 책을 한번 꺼내서 본인이 좀 편안한 구절 한 10장도 좋고요 20장도 좋고요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